자, 이렇게 페르시아군이 테르모필레를 돌파해서 아테네로 오니까 아테네의 지도자인 테미스토클레스는 앞날을 대비할 줄 아는 아주 현명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아테네에도 함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함대를 만듭니다. 이때 과연 아테네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 델포이 무녀의 신탁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델포이의 무녀들한테 어떻게 페르시아군을 막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애매모호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팔러스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교묘한 재치로 애원한다 해도 올림포스에 주신 제우스의 마음을 누구들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는 재차 그대에게 강철처럼 단단한 말을 하리라. 케크로스 언덕과 신성한 키타연 산골짜기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팔라스가 누구냐면 아테나예요. 팔라스 아테나. 아테나여 멀리 보시는 제우스께 그대에게 나무 성벽을 주실 것인즉. 자, 이런 그 무녀의 신탁을 듣고 요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무 성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벽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이니까 바로 함대를 이용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만들어놨던 배를 이용을 해서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아 싸우게 되죠.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여기 마침 아테네 근교에 아우리온 은광이 발견이 됐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은광의 수입을 가지고 함선 200척을 건조하도록 했죠. 그 시민들은 이 은광에서 나온 은을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라고 했지만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해서 200척의 배를 만들어 놓았던 게 상당히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해전을 두 번을 치렀는데요. 아르테미시온 해전하고 살라미스 해전을 치렀는데 두 번 다 아테네가 이겨요. 그래서 이 육지 쪽은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군대를 만들어서 페르시아를 막고 있었고, 또 바다 쪽은 아테나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를 막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면 아주 좁은 해역에서 싸우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함선과 그리스의 함선이 부딪혀서 결국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여기 8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는 높은 언덕에서 이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다. 그리고 낙담에서 태강명을 내렸고, 이처럼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두 번째로 물리쳤다. 이때가 기원전 480년이다. 이로써 이 페르시아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 이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은 막 도망갑니다. 저기 자기가 만들었던 그 배다리가 뚫릴까봐, 못 돌아갈까봐 급하게 도망가고 나머지 한 30만 명의 육군을 남겨놨다가 그 다음 해 플라타이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스파르타 중심의 아테네 이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3차에 걸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요 등장했던 해전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여기 헤로도토스의 고향 사람이에요. 뭐 소설 같은 데 보면 그 헤로도토스와 상당히 뭐 안 좋은 인연이 있었던 걸로 그리기도 하고,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여기 여전사 등장을 하죠. 302에도 보면 이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대에서는 남자들은 여자가 되고 여자들이 남자가 되었구려 할 정도로 이 아르테미시아가 대단히 용감하게 싸웠다더라. 뭐 그렇게 이제 헤로도토스는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중간쯤을 보면 그리스인, 특히 아테네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위에도 불가야 되겠네요. 서아시아의 광대한 왕국들은 전승된 풍습과 교리에 지나칠 만큼 얽매였던 반면 그리스인, 특히 아테네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들 사이에서는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며 어떠한 제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나라의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페르시아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밀티아데스나 테미스토클레스도 그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한때 이들을 찬양하고 존경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워주었으나 머지않아 탄핵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추방시켜 버렸다. 이 아테네인들은 독재 정치가 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재할 것 같은 그 테미스토클레스 같이 위대한 영웅들이 추앙을 받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이 한 10여 명의 지도자들이 도편 추방에 의해서 쫓겨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도편 추방은 어떻게 되냐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써있는 글씨가 다 하나예요.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요게 발굴이 돼가지고 데미스토클레스가 실제로 도편 추방이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아고라 박물관에 제가 찍어온 건데요.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도편 추방을 해가지고 독재자를 물리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데미스토클레스의 이 도편 추방의 일화도 그런 게 있어요. 데미스토클레스가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아니 이 우리 지도자 중에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독재자 경향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좀 도표 추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그 글씨를 잘 모르니 당신이 여기다 좀 써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데미스토클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면 자기가 도표 추방이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써줬다는 거죠. 데미스토클레스라고. 그래서 결국은 10년 해외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도편 추방을 이렇게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장으로 가봅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이 페르시아 전쟁에 공동으로 싸웠던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걸 한번 이 책에 다룬 대로 한번 해보죠.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작은 반도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황량한 산악지대와 곡식을 재배하기 쉽지 않은 돌덩이 벌판이었고 여러 부족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남부엔 도리아인이 살고 있었고 북부에는 이오니아인과 에올리아인이 거주했다. 외모에 별반 차이가 없었고 그냥 말도 대략 통했다. 자, 89페이지의 중간 위에서 5번째 보면 그리스인들을 결합시킨 것이 있긴 했다. 바로 공통의 종교와 스포츠였다. 공통의 종교라는 건 보통 신화 같은 거죠. 제우스를 신을 모시고 델포이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헤라, 제우스, 기타 다른 디오니소스 신 이런 종교적 행사 같은 게 있고 또 스포츠가 있다 그랬죠. 보통 스포츠는 우리가 올림피아에서 뭐 4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경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4년마다 모든 그리스인,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 스파르타인, 아테네인 등 이 경기장에 모여 달리기와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전차, 솜씨를 겨뤘다. 여기 올림피아에 있는 스타디온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그게 크지 않죠. 여기에 보면 이게 출발선이 있고요. 여기 달리기를 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본래 제우스 신전이 있던 성역이에요. 말하자면 이 스포츠 경기는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일환으로 처음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공통의 신을 모시는. 여기 헤라 신전, 바로 옆에 헤라 신전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옆에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스포츠를 겨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한 육체 단련 이런 개념으로 한 거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스포츠 겨루는 정도가 아니라 1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가져가고 2등 3등이 되면 고향에 들어가서 좋은 소리 못 듣는 뭐 이렇게 상당히 과격한 그런 것도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 그리스 전역에 공통적인 시간 계산이 필요할 때 이 올림픽 경기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탄생 서기라고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몇 번째 올림피아 경기가 있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다. 그 첫 번째 올림픽 경기가 기원전 776년에 개최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 유럽 지역에서는 기원전 776년에 올림픽 경기가 1회가 시작되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로마도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세워졌다. 이것도 사실 올림픽 경기 때문에 이렇게 역산을 해가지고 연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올림픽 경기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올림픽 경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책에도 보면 그리스의 모든 부족이 공유했던 것이 올림피아 경기만은 아니었다. 두 번째 것은 델포이에 있던 태양신 아폴론 성역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4대 제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제전이 있었고, 네메아라고 그 헤라클레스의 12과업에 보면 네메아의 사제를 잡으러 가는 그 신화 이야기 있거든요. 그 네메아에서도 제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린토스 옆에 이스트미아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전이 있었고, 델포이에도 제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도시 간의 경쟁 체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 대회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대회 사람이 많이 오면 이때 돈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 경쟁이 있어가지고 그 헬라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포츠 대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하게 남아있는 건 올림포스 제전이지만, 여기 책에도 보면 두 번째 델포이에 있는 태양신 아폴론 성역, 그러니까 델포이에서도 이런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스타디움이 있어요. 신전도 있고 그 뭐 극장도 있고 스타디움이 있어서 여기서도 경기가 벌어졌고, 또 델포이의 가장 중요한 건 신탁이죠. 델포이 신탁. 여기에는 무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물어오면 거기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주는 이런 곳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피티아 사제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앉아가지고 저 신전 안에서 대답을 해주는 존재들이 있었다. 물론 두둑한 복채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한해서겠죠. 그러니까 주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물을 바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앞 시간에서 그 아테네 목책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답을 얻기를 원했을 때 델포이의 무녀들한테 답을 듣기를 원했다. 이 신탁을 오라클이라고 하거든요. 오라클.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이라고 있죠. 이게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델포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즘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 그 피티아 있죠. 파이썬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파이썬도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워낙 서양인들이 이런 신화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91페이지에 다섯 번째 있는 것처럼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이렇게 제가 가봤는데 멀리 보면 산 위에 눈이 쌓여 있죠. 여기 3월인데 한 3,000m 고지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중소도시입니다. 한 인구 한 20만 명 되는 중소도시인데 뭐 아주 살기 좋은 고대 도시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여기는 고대 이적도 거의 없고요. 그냥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뭐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스파르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북쪽에서 기원전 한 1100년경에 도리아인들이 쭉 남하를 해가지고 이 펠로폰네스 반도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에 라코니아 지방과 메세니아가 있는데 먼저 라코니아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죠. 그리고 옆에 메세니아까지 넘어가서 여기도 점령을 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파르타는 사실은 도시국가라기보다는 농업국가라고 보면 이제 맞아요. 다른 코린토스나 아르고스나 아테네는 그냥 도시국가인데 스파르타는 조금 독특하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사람들의 생산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도시였던 거죠. 흔히 폴리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폴리스는 정치체제, 작은 도시면서 자체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게 폴리스라고 이제 한다면, 이 스파르타는 조금 더 다른 독특한 걸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 라케다이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라케다이몬은 이 전체 지역 이름이라,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라케다이몬이고 그 라케다이몬의 수도가 스파르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의 책에도 보면 다 라케다이몬으로 나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타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 여기 라코니아와 메세니아에 있었던 기존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거를 다스리는 국가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폴리스와는 좀 다른 독특한 체제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들은 자국의 노예와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려고 강인하고 용맹해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파르타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나 코린토스 이런 데는 물론 노예가 있긴 있었지만 사실 노예들이 그러니까 시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민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있었다 했지만 그렇게 노예의 힘이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시민들 이렇게 뭐 상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는 노예가 한 90%, 시민이 한 10%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로지 노예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했던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인은 태어난 아기가 허약해서 전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죽여버렸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강인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고 밥도 많이 안 주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도 훈련받았다. 이게 스파르타의 전사를 하는 거고, 자, 92페이지 첫 줄에 보면 오늘날에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테르모필라에서 페르시아군에 맞섰던 스파르타인들을 기억할 것이다. 사실 스파르타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 건 이 테르모필레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 전사들이 사실은 이 자기네 노예들을 컨트롤하고 하느라고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대단한 결과물들을 남기지 못한 좀 경향이 있죠. 중간에 보면 스파르타인들이 그토록 용맹스럽게 된 까닭은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두려워했다. 반면에 아테네인들에겐 그만큼 커다란 두려움 대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 노예들이 많아가지고 여유를 부릴 경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펠로폰네소스에 자리 잡았을 때는 이 스파르타에는 주로 귀족 중심의 어떤 그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고 시민들은 아주 뭐 농토도 별로 못 갖고 있었는데 리크로골스라는 사람이 이걸 개혁을 합니다. 그 시민 1만 명이 아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5명의 에포로이가 있습니다. 에포로이는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권한이 세요. 근데 임기가 1년이에요. 그리고 2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절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2개 중요한 가문의 수장이고 전쟁에 나갔을 때 사령관 역할만 합니다. 근데 왜 왕이라고 붙이냐면 이건 종신직이기 때문에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1만 명의 시민. 근데 시민은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그 시민 중에서 5명의 에포로이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통치 권한을 갖는 이런 체제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페리오코이라고 하는 노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낮은 처지의 헬리오트라고 하는 노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9만 명, 10만 명의 아주 농사를 짓는, 그 다음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대다수 90%의 사람들이었고, 그거를 지배하는 한 10,000명 정도의 시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았을 때 시민이 10,000명이었고, 후대로 가면 이 시민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사실 아주 폐역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시민을 스파르타는 충당하지 않았던 좀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스파르타에 비교해서 아테네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 노예들이 반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자, 스파르타가 유물을 남기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스파르타에 가보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더니 아르테미 신전 이렇게 뭐 유적지라고 있는데 뭐 없습니다. 왜 이들이 유적을 남기지 못했을까 보니까 너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인문학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뭔가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집도 짓고 신전도 짓고 뭐 할 텐데 스파르타인들은 너무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돈도 없었고 돈을 벌려고도 안 하고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오로지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10,000명의 시민들이 그냥 살면서 나머지 노예들을 농사를 잘 짓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소출로 그냥 근근히 살았던
이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파르타에 대해 상당히 굉장히 괜찮은 국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유럽인들이 좀 약간의 뭐랄까 좀 신분상승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테네로 가봅니다. 유럽 인문의 고향 아테네. 유럽인들은 아주 아테네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자기네 인문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출발점을 아테네라고 생각하죠. 네. 아테네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원전 1100년, 1200년경에 남하에서 자리 잡고 기원전 800년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800년경에 또 어떤 귀족들의 독점 체제였는데 이거를 솔론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어느 정도 평등하게 뭐 그렇다고 모두가 평등한 건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서열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개혁을 하는데 그게 솔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래서 이 93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솔론의 헌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론이 만든 체제를 흔히 데모크라티아 라고 해서 우리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고전적 민주주의, 대략 6세기 초반에 솔론의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모크라티아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민회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뭐 500인 평의가 있고 50인 평의가 있고 위원장이 있다. 그래서 10명의 장군들을 늘 뽑아 놓습니다. 그 사람들 임기는 또 1년이에요. 10명의 장군들을 뽑는 이유는 당연히 전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에 2명이 나가서 사령관 할 수 있게 보통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서 했던 거죠. 그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독재라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우리 그 참주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카이런트, 독재자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이런 참주를 굉장히 싫어했고 끊임없이 참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도편 추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재 가능성인 있는 사람들을 해외로 추방함으로써 독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편 추방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편 추방 여기 자, 네, 예. 근데 도편 추방 제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살아남은 지도자 한 명 있어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매년 선거에서 지도자가 뽑히는데 페리클레스는 늘 뽑혔습니다. 왜? 워낙 현명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30년 동안 사실상 1인 지배 체제를 했죠. 우리 흔히 뭐 민주주의로 하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가지고 뭐 몇 년씩 하고 교대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게 잘 작동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이렇게 페리클레스처럼 유능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민주주의 잘 작동을 하는데 이 페리클레스 같지 않은 뒤에 이제 페리클레스 후대로 가면 사실은 좀그 선동하는 그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사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 제국이라고 하는 이 델로스 동맹의 지도자가 돼서 30년간 아테네를 전성기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파르테논 신전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들을 많이 세워서 이 사람이 지도자였을 시절에는 아테네는 당시 최강의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페리클레스가 물러나기 2년, 죽기 2년 전에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전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설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요 필리포스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 민회가 열리고 여기서 시민들은 뭐 투표도 하고 여기서 도편 추방 투표도 하고 여기 연설도 하고 막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페리클레스도 여기서 했고 나중에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연설을 해요. 그 자기 변론 같은 걸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두 번의 변론을 했는데 변론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형 언도를 받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민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95페이지에 중간쯤에 가면 이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모든 사건의 최초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이것을 철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곳에서 철학이 맨 처음에 탄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테네에는 자연이나 세계만을 깊은 대상의 생각, 다시 말해 철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며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부당한지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다. 또 이들은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이곳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라파엘로가 그린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여기 보면 52명의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 있어요. 맨 가운데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있고 여러 명들의 여러 명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헬라스 시대에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을 라파엘로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헬라 철학 대풍도라는 거 한번 그려봤어요. 아주 멋진 겁니다. 중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명 있죠. 이 사람들은 아테네에 등장한 사람이고 실제로 사실 철학이 처음 등장한 건 아테네가 아니죠. 주로 이유니아 학파에서 우리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여기 밀레투스 학파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주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많은 철학자들 등장을 하죠. 이 이유니아파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역할은 이 헬라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의 역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올림포스 경기도 신에 바치는 거고 모든 것이 신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인데 이 이오니아 사람들은 신의 조화가 아니라 뭔가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 깊이 가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하는 그리스 편에서 한번 요거를 좀 다룰 건데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이오니아 학파가 있고 엘레아 학파, 여기 이탈리아 남부 엘레아에서 활약했던 3명이 있었고 뭐 다원론자, 이 사람들은 주로 유물론자라고 표현하는데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을 주장했던 데모크리토스, 뭐 엠페도클레스도 있었고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래로 보면 키레네가 있었고 뭐 메가라 학파, 뭐 그 다음에 후대로 가면 신플라톤주의 학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제가 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철학은 생성이 되었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에 에베소스, 빌레투스 있었고 흔히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남부에도 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철학을 했고 요것이 어찌 보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집대성해가지고 이거를 결과물로 남겼고 중요한 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저작물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 저작물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결과물이 전해지는 게 이 두 사람 거. 그래서 아테네가 중요한 거고 요 저작물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하면서 요 사람들의 저작물은 거의 온전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요 철학이란 것이 결국은 아테네의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뒤편으로 넘어가면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아주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상의 사물을 재현해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형상을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의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리석을 까가 동상도 만들고 청동 제품도 만들죠. 그럼으로써 예술가들은 그런 아름다움과
인간의 모습을 신의 형상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반영이 돼가지고 인간은 닮은 신,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이 조각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피디아스였다. 이 피디아스는 이 파르테논 신전의 프리즈의 조각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디아스는 파르테논 신전의 총감독이었고 실제로 건축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감독을 하면서 여기 파르테논 마블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데, 이 파르테논 마블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쪽에 보통 이제 동서로 신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 벽과 서쪽 프리즈와 동쪽 프리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아테나 여신과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서로 싸웠던 이야기, 서로 경쟁했던 이야기가 한쪽 편에 있고, 또 한쪽 편에는 헤라클레스의 이제 그 영웅적 과업, 요것이 이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파괴돼가지고 요 파르테논 마블이라고 하는 요것이 런던의 영국박물관에 가 있죠. 그래서 요 신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화 작품들은 다 사라졌고 뭐만 남아있냐? 이 도기에 그려져 있는 요것이 이제 전해집니다. 이 도기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요게 그 암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인을 담아가서 다른 곳에 수출하다가 요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도기가 아테네의 특산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부자가 된 게 요 은광 때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 도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전에는 코린토스가 이 도기를 많이 팔다가 이 아테네가 요 흑색 그린 도기를 만들어서 파는 바람에 요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아킬레스가 그 아마존 여왕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여기 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많이 팔려가지고 요 그림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97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신전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죠. 그 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은 역시 파르테논 신전이죠. 물론 헬라 사람들이 만든 신전이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 남부에도 뭐 파이스템에도 있고 시칠리아에도 있고 또 올림피아 헤라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코린토스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몇몇 신전들이 가장 아름답게 있는 거고, 요거 페르클레스 시대에 만들어진 대리석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간에 보면 그리스 건축물의 주요 기둥인 여러 유형이 있는데, 당신이 서양의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거의 모든 건물에서 그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그리스의 이 기둥들을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 신전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죠. 이것이 나중에 로마로 이어지고 또 유럽으로 건너와서 신전과 교회 건물의 요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19세기에 가면 신고전주의라는 건축 양식이 생겨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둥을 사용한 건물들을 이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8페이지로 넘어가면 아테네에는 연극과 종교, 구체적으로는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축제와 연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신화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 아폴론 신, 아르테미스 신, 아테나 신 이런 신들은요 지배층의 신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인 신이에요. 정치적 종교고, 실제로 민중들은, 그러니까 시민, 그 다음에 노예, 여자들은 이런 제우스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실제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면 바로 디오니소스 신을 모시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디오니소스 신앙이 별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 기록이 별로 없고, 기록을 다 그 후대 사람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축제를 즐겼고, 또 이게 로마로 건너가면 바카스 축제가 있었고, 이 축제 과정에서 어떤 종교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작가들에 의해서 희극과 비극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극장에서 상연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극장용에서 가장 온전히 보존된 것은 이 에피다우로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식 극장이죠. 여기 보면 중간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동그란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희극이 있던 거죠. 그 앞에 이제 무대, 스캐너라고 그러는 무대가 있는데, 이 그리스 극장은 무대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저 무대는 사실 무대가 아니고 그냥 그 배우들이 옷 갈아입는 곳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식은 그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로 바뀌면 저 무대가 점점 커져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공연이 벌어지는 걸로 점차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 관객석도 로마식으로 바뀌면 좀 달라지고 또 이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검투사 경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식과 로마식의 이제 차이가 된다. 자, 9장까지 했습니다. 자, 10장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과 인도인데 간단하게. 자, 4대 문명 하면 인더스 문명이 있죠?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 뭐 문명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발굴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거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4대 문명이 과연 왜 인더스 문명을 넣어야 될까 이런 그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후대 영향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거를 뭔가 유적도 없고 과연 인더스 문명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과연 여기를 4대 이적으로 해야 되나? 전 그런 좀 질문이 있습니다. 3대 문명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4대 문명 한 게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100페이지로 가보면 그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어떤 이유에건 이 문명이 이제 사라졌고 이곳에 북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후대 북방에서 이주해온 이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흔히 아리안족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부르는, 유럽어랑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인도 게르만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북방에 살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모헨조다로 이쪽하고 겐지스강 쪽으로 내려와서 아리안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 두 여인의 얼굴을 보면 인도의 북쪽 지방 사람들은 조금 아리안 얼굴이라 조금 얼굴이 흰 편이고 비교적 남쪽에 드라비다인은 얼굴이 좀 검죠.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은 드라비다인이었는데 북방에 조금 흰 얼굴을 가진 아리안족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형성을 했고 문제는 이 아리안족이 전체 지배층이 돼서 이제 이 인도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도의 데칸권 남쪽은 드라비다인이 있어요. 지금도 얼굴 검은 사람들이 있고 주로 북쪽에 아리안족들이 이렇게 지배층을 형성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인도의 가장 뭐 나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제 계급이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4개 계급이 있고 거기 밑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5개 계층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힌두라고 하는 종교와 결합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런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인도의 발전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어찌 보면 19세기, 20세기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는 인도도 사실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과연 카스트 제도가 그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냐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카스트 제도는 이런 힌두교와 함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부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원전 한 1000년경에 부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불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죠. 예. 힌두교와 불교와 가장 큰 차이는 이럴 것 같아요. 인도에서 힌두교는 이 카스트 제도를 지키는 거고 불교는 평등하잖아요. 사실 우리 불교는
원래는 사제계급도 없어요. 이 동남아에 이 소수불교 가면 사제계급도 없고 누구나 다 어떤 그 머리 깎고 사제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주 평등한. 그래서 아마 불교가 인도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북방으로 전해져 중국으로 가고 한반도로 거치고 일본까지 가고 남방으로 와서 동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까지 오늘날에는 좀 태국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이쪽에 많이 된 것이 이런 평등주의를 주장을 해서 이렇게 인도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불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1장 거대한 민족의 스승 여기 공자편인데요. 여기도 제가 다루지 않고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노자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자, 그리스는 여기 페르클레스가 30년 동안 전성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죽기 2년 전에 이 스파르타하고 둘이서 두 도시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패권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테네가 좀 말하자면 제국주의를 좀 한 건데 그게 꼴배기 싫은 스파르타 중심으로 두 세력이 싸운 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편 델로스 동맹, 그 다음에 스파르타 편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두 동맹이 10년 싸웁니다. 아주 피 터지게 싸우다가 7년간 휴전하고 그 다음에 10년 싸우고 이게 이 전쟁인데 이거는 투키디데스의 역사란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요일마다 제가 할 예정인 요 그리스 편 강의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로스 가보죠. 자,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이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죠. 왜? 그리스 사람에서 유일하게 거의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점령한 아주 유일한 인물이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유일한 인물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레이트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붙이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붙이는 왕. 더군다나 33살에 죽은 젊은이였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인물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에 출발해서 인도까지 갔다 온 바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유럽인들한테 아주 사랑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역대 제왕 중에서 얼굴이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최근 사진이 등장하기 전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지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15세기 이후에는 뭐 그림도 그려 조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이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가 실제로 있어요. 여기 원래 폼페이의 어떤 귀족의 마당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건데 요거 지금은 이제 나폴리에 가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저도 이거 박물관에 가서 보고 얼마나 감동이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아주 이 갈기머리 휘날리며 말을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의 모자이크가 이렇게 있죠. 자, 알렉산드로스가 그러니까 아버지 필리포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20살 때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코리토스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점령을 하고 코리토스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디오게네스.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12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디오게네스 얘기 나옵니다. 화려한 갑옷 차림의 알렉산드로스는 투구의 깃털장을 날리면서 통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마음에 든다. 뭐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소원이 하나 있기는 하오. 말해보라. 왕께서 햇빛을 가리시니 좀 비켜주시오. 이런 말 했다고 하는 디오게네스 있죠? 여기 아테네 학당에 보면 이 계단에 벌거벗고 앉아있는 인물, 요 사람이 디오게네스죠.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동방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에 출발해서 이오니아를 거치고 이집트를 공략을 하고
나중에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빌론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열병에 알아서 죽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고르디우스 매듭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티루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126페이지 보면 지도가 큰 게 있어요. 제가 그린 지도도 있지만 여기 책에 보면 지도가 큰 게 있죠. 그래서 펠라라는 곳에 출발해서 사르디스, 에페소를 거쳐서 기원전 333년에 이수수 전투에서 크게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공략하고 삥 돌아와서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 왕을 처치하죠. 앞에 다리우스 말고 뒤에 후대 다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를 완전히 공략을 한 다음에 인도 원정길에 올라가가지고 부케 팔라까지 갔다가 인더스강을 거쳐서 남쪽으로 3바퀴 돌고 바빌론으로 와서 기원전 323년에 죽습니다. 대단한 인생을 한 거죠.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한 원정인데,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12년 정도 원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게 굉장히 커요. 뭐가 크냐면 첫 번째는 헬라어 사용권이 아주 넓어졌다. 원래 헬라의 사용권은 원래 헬라스가 살던 헬라인이 살던 곳 그리스 반도하고 이오니아 지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정도였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인도까지 갔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병사들을 떨궜어요. 잔류부대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쓰는 언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이 헬라 사용권이 굉장히 넓어졌죠. 근데 여기 셀레우코스가 있었던 여기는 그냥 원래 그 페르시아인들한테 뺏겼고, 나머지 여기 그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 레반트 지방, 그 다음에 터키 서해 이쪽은 헬라 사용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 헬라어 사용권이 되는 바람에 요 헬라어가 귀족들의 언어, 지배층의 언어, 그 다음에 앞선 언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 언어를 사용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특히 신약 성서가 이 헬라어로 쓰여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이곳을 헬라어 사용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서도 이집트에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배층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 헬라어를 보통 코이네라고 불러요. 코이네를 이제 표준어, 뭐 공통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헬라어가 이쪽에 사용권이 넓어졌다. 또 하나는 맨 오른쪽에 소그디아나 있잖아요. 소그디아나, 그 박트라라고 하는, 여기가 그 당시 나라 이름은 박트리아였는데 여기에 지배층이 바로 헬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란의 문화가 여기 남겨졌고, 이것이 무엇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냐면 바로 간다라 미술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도 신의 형상을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빌어서 만드는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 헬라인들이 여기 박트리아에 자리 잡은 이후 이렇게 신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간다라 문화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얼굴 뒤에 동그란 게 있죠. 이게 후광이에요. 후광. 그러니까 태양신 같은 이렇게 후광 문화가 이 헬라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 부조가 뭐냐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도 뒤에 머리 위에 후광이 있죠. 동그란. 이게 다 말하자면 헬라인들이 남긴 그 신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을 빌어서 만든 문화가 지금 경주까지 온 겁니다. 이 간다라에서 때까지. 이게 이 헬라인들이 남겼던 문화가 여기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헬라 문화가 또 도서관 문화,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서관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도서관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교육비로 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아테네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을 로마인들이 뜯어가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또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에베소스에도 생기고 페라가모에도 생기고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여기 사진은 뭐냐면 에베소스에 있는
이 도서관의 전면이에요. 물론 이거는 로마 시대에 만든 거지만 이런 도서관의 문화가 헬라 전체에 확산되었다. 또 아까 헬라어 코이네가 시리악 성서로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역할도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이 끼친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